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엔저에 울고 웃는 사람들. 네, 돈 버는 여행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일본 여행객들이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일본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쏠쏠한 재미를 보는 겁니까? 일본 여행객들. 최근 네. 원엔 환율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한 2년 전만 해도 100엔당 1,600원까지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환율을 봤더니 900원이 깨져가지고 892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2년 반 만에 50% 환율이 네. 이제 그러니까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이제 나타난 그런 상황인데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상대적인 강세가 된 건데 그래서 요즘에 일본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뭐 자체적으로도 뭐 즐겁게 여행을 하시지만은 물건을 좀 사온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 특히 많이 사오는 게 초콜릿이나 과자나 이런 생필품들을 이렇게 사오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요즘 국내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뭐 온라인 장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서 팔게 될 경우에 지금 똑같은 제품이 한국에서 한국 유통업체가 수입해서 파는 가격에서 한 50% 정도가 또 싸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바로 이 뭐 엔저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수입해 뭐 갖고 온 뭐 일본 말로는 낙가마라고 하죠. 이 제품들을 사서 뭐 여행 경비도 뽑고 이래저래 뭐 쏠쏠하게 돈을 남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신보부상, 지금 엔저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시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뭐 아까 생필품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전제품 같은 거 파는 사람도 봤거든요. 네. 많이 가지고 들어오면 세금이 걸리진 않습니까?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조직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법규를 보면은 600달러 선이 이제 예.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 그 피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유도 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 수준이 뭐 초콜릿, 과자, 의약품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뭐 가전제품 그 이상의 것까지 컴퓨터까지도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굉장히 미소를 짓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네.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엔저 때문에.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네. 되면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라든지 정보통신 관련 기기 부품 소재 네. 해외 가격을 팔아야 되는데 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바이어들이 일본으로 가서 부품과 소재를 구매한다든지 자동차를 수입하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기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한 가지 또 재밌게 보는 거는 과연 그럼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질 때 우리가 좀 사놓으면 나중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재테크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엔화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 경제가 앞으로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면 엔화를 사놔서 이걸 안전자산으로 어떤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달러의 가치 상승보다는 좀 작지 않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우리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재테크 측면에서도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가 크게 좀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결국 네. 시가총액도 2위에서 3위로 떨어졌죠. 그 영향으로. 네. 뭐 SK 하이닉스에서 네. 밀렸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점유율입니다. 국내 점유율이 일단 현대기아차 합쳐서 70%가 깨졌거든요. 거기에다가 60% 선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그러니까 거의 그 빈자리를 수입차들이 특히 이제 일본 차들이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우리 국내 자동차 기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엔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미국의 네. 금리 인상 발언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빠르면 9월 옐런 의장이 금리를 인상할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게 지금 미국 금리 인상하고 엔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프라비던스에서 이제 행한 연설에서 나온 앨런 의장의 이야기였는데요. 만약에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말은 달러화가 그만큼 강해진다는 말이겠죠. 달러화가 강해진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엔화가 더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지금 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로 돼 있는 자산을 달러 가치 표시 자산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만큼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자산을 좀 달러 표시로 됐을 때 올려놓겠다라는 생각이라서 금리 인상이라는 말은 결국 엔화 가치의 하락,
한국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 이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금리 인상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가계 부채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상 최대이고 부동산을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도 미국 금리 인상하고만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글쎄요, 지금 다수설이 10명 중 8명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전 세계에 뿌려져 있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럼 다시 국내에서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도 달러 자금이 빠지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결국 한국도 뒤따라서 뭐 시간 차이는 있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치명타일 것이다가 이제 거의 다수설 중에 다수설이기도 한데 소수설도 실은 있습니다. 즉, 과연 정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많이 올리는가, 얼만큼 빨리 속도의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더 격하게 말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실은 달러가 바로 미국으로 안 갈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신흥국에서 한번 버블 게임을, 그러니까 더 한번 끌어올린 네. 다음에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글쎄요, 전문가들 의견이 좀 나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프라비던스의 생한 연설 내용을 보면 앨런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9월에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지만 높지는 예. 않은 것 같다. 그러면 12월 연내에는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예측이라는 것이 항상 맞지는 않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보시면 주택 경기하고 소비자 물가, 실업률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업률은 5.4% 자연 실업률과 맞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9월 인상설이 좀 유력하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버냉키 의장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벤 버냉키, 예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8년간이나 이끌었던 벤 버냉키가 어제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국제금융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necessary, it's good news when it happens, and that countries like Korea, I think, are actually very well placed because this is a country that has, I think, in general, very good policy, has good institutions. It's not a weak or underdeveloped economy that will. 옐렌 의장의 전임자죠. 벤 버냉키는 한국은 다를 수 있다라고 네. 약간 희망 섞인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 엔저 현상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한정판의 비밀. 영화 아이언맨의 얼굴을 연상시키는 핸드폰이 그야말로 난립니다. 이 핸드폰을 사겠다는 사람들로 인터넷이 마비되고 출시하자마자 20배 넘는 가격에 경매가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지금 경매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휴대폰 하나 2천만 원. 참 어떻게 이런 현상이 그게 상징적인 것 나타나고 같고요. 있습니까? 그 휴대폰은 바로 갤럭시 S6에서 요즘에 뭐죠? 그 어벤져스 2가 히트를 치면서 거기에 이제 캐릭터 중에 하나인 저 아이언맨을 그 엣지에다 갖다 붙인 이제 아이언맨 에디션이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총 1,000대고 어쨌든 출시 가격은 119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120만 원 정도인데 1,000대라는 한정판과 어쨌든 한정판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바로바로 경매 쪽으로 밀고 붙이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게 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올라온 이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 판입니다. 지금 22,100달러, 즉 우리 돈으로 하면 2,441만 그렇죠. 원에 지금 경매가가 올라온 건데 거의 바로 2,500만 예, 원에 육박하는 오늘 겁니다. 아침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어제 밤 상황에 체크한 게 3,300달러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배였는데 그 한 8시간 만에 지금 2만 달러까지 또 빠르게 정말 올라가고 가격이 있어요. 올라왔어요. 근데 저게 재미난 게 어제 오전 10시부터 저 온라인 사이트에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어제 저녁까지 마비가 됐어요. 저라도 가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는 그 아이언맨 저거는 아마 이제 곧 저거 비슷한 이제 카바가 나올 것 같은데 저 아크 원자로 닮은 충전기 있잖아요. 네네. 저게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탐이 저 나요. 동그란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충전 아크 원자로 닮은. 왜냐면 저 이제 겉에 저 뭐 아이언맨 마크 있는 거는 어디선가 누군가 만들어 팔 겁니다. 근데 저 아크 원자로가 저는 탐이 나는데 제가 저걸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게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창조 경제가 저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제품은 IT 제품과 그다음에 저런 어떤 뭐랄까 캐릭터 제품의 결합. 저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라면 아이언맨 팬이고 갤럭시 S 가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거 누구나 가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재미난 게 어제 오후부터 저한테 지인들이 연락을 하는데 네. 지금 온라인 사이트가 마비가 되니까 저걸 어떻게 좀 구할 수 없냐. 근데 대부분이 주부들이에요, 주부들. 아니, 주부들이 왜냐면 그거를 그렇죠. 문의를 하는데 주부들이 저걸 왜 문의를 할까? 아이들이 엄마 이왕 전화기 바꿀 거면은 저거 갤럭시 X 저거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워낙 또 그 남자 청소년들이 아이언맨 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삼성에서 그냥 천대만 할 게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다른 캐릭터 상품이랑 좀 결합을 잘 시키면 굉장한 저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삼성 측에서 예. 대수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1,000대가 아마 굉장히 적정한 걸 겁니다. 저게 5,000대나 또 10,000대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또 가치가 급전 네. 집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수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경영 전략이 네, 되는 거죠. 한정판이라고 하는 순간 일단 사람들이 좀 네. 가져야 되겠다라는 소유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희소성 때문에. 그거를 이제 헝그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헝그리 마케팅? 헝그리 마케팅. 네. 근데 제가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창조경제 대목에서 네. 이게 2010년에 그 구준엽 씨가 이 아이언맨 디자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크라우드 소싱, 우리가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삼성이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하고 R&D 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이 앞으로 이런 한정판을 출시할 계획이 있으면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한번 창조 경제적 측면에서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은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아이언맨 에디션이 좀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의 핸드폰 디자인이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던 게 지난 3월이었는데요. 바로 한 네티즌이 갤럭시 S6 엣지가 나오자마자 이 어벤져스 2에 나온 주인공들을 상징색을 입혀서 만들어낸 거를 사이트에 올렸었거든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삼성이 직접 만들어낸 부분이고요. 네, 기립gel식이라는 네티즌이 그 어벤져스2에 나온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모델을 이미 만들었던 거죠. 그걸 여러 보고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그걸 다 삼성이- 올렸는데 예, 네. 삼성이 이제 아이언맨 에디션을 출시하게 된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네티즌들 하나의 아이디어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받아가지고 삼성이 이렇게 뭔가 R&D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건데 문제는 하나 아쉬운 건 저게 저 마블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언맨. 그럼 뭐 저거에 대한 수익을 마블사 로열티 줘야 되거든요. 로열티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마블사에다 안 주고 우리나라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잘 베스트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 길은 조금 먼 것 같아요. 근데 한정판 재테크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한정판만 이게 사고 파는 업체들도 있다면서요? 제일 유명한 게 레고죠. 근데 레고인데 우리 꼬마들 레고 말고 어른들, 성인용 레고들이 있는데 이 가격대는 정말 버전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고요. 또 하나 표에 나오지만 건담 시리즈 역시도 네. 한정판에서는 거의 뭐 전설적인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가격에 보면 레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저게 성인용일 텐데 저 가격은 글쎄요 거의 100만 원대까지 뭐 육박하는 것 같은데. 나이키 에어 조던 4는 예, 신발이죠. 신발이고요. 예. 운동화도 저렇게 한정판이 있죠. 있군요. 예. 네. 그러니까 한정판만 또 전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 시장이 있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재테크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숙박시설 회원권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인 회원권과는 달리 이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해서 보시죠.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무료 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유사 콘도 회원권 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콘도 무료 숙박권에 당첨되셨습니다.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셨나요? 회사원 김 씨도 얼마 전 이런 전화를 받고 리조트 회원권 방문 판매원을 만났습니다. 10년간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원할 경우 1년 후부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에 회원권을 구입한 김 씨는 시간이 없어 콘도를 이용하지도 못한 채 계약 1년 후 리조트 측에 입회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김 씨가 구입한 회원권이 정식 콘도 회원권이 아닌 유사 콘도 회원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거나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이라는 등의 말로 속여서 입회금 반환이 되지 않는 유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는 사기가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공짜나 특가, 입회금 환불 등을 내세워 계약을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계약 체결 시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뒤 계약을 철회할 경우 사은품 가격의 10배에 해당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유사 콘도 회원권은 콘도가 아닌 펜션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사 콘도 회원권의 경우 전화 권유나 방문 판매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니까요. 판매원이 먼저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회원권 가입을 권유한다면 일단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해코지도 아닌데, 네, 바로 앞서 보신 아이언맨 핸드폰. 지난 3월 한 누리꾼이 합성해 올린 갤럭시 S6, H 디자인이 모티브가 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과 SNS에 올라온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떠오릅니다. 마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크라우드 펀딩법을 재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의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그 도움을 받아갖고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냐. 네, 그 길을 막는 게 국회일은 아니지 않느냐. 1년, 2년 너무 네. 지지부진하다라고 소위 말하는 직격탄을 날렸네요. 네. 크라우딩 펀드라는 게 그 펀딩이라는 게 돈 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앞에 크라우드라는 게 대중이어서 우리가 보통 돈 모은다 할 때는 뭐 은행에서 돈을 받아온다든가 뭐 투자은행에서 받아온다든가 한데요. 저 크라우딩 펀딩은 일단 개인이 대중 또 다른 개인들을 향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걸 허용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소액을 모을 수 있는 예, 모을 수 있게 허용을 하자. 10만 원, 예. 15만 원, 뭐 이렇게 작은 돈을 모아서 예. 펀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 만들 때 영화에서 뭐 홍보겸으로 뭐 한 5천만 원 한도에서 뿌리면은 영화 팬들이 혹은 배우의 팬들이 막 5만 원, 10만 원 투자해서 모으지 않습니까? 그걸 좀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역시 이제 개인 보호라는 그러다가 뭐 돈 날릴 수 있지 않나라는 좀 더 과격한 보호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로 이 크라우딩 펀딩 얘기하면서 이게 누구한테 해코지가 되는 거냐 빨리 통과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애국하는 기업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저 굉장히 일자리를 만들기에 굉장히 기반이 되는 법 아닌가요? 저걸 아직까지 1년 동안 묵혀둔다는 거. 모든 것이 정말. 오리진을 만들 수 네. 있다면 이것이 다 창업과 창조와 관련되는 것이겠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오리진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 와중을 얼마나 법으로 보호하고 또 규제를 통해서 진입 장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관리 감독을 해서 올바로 된 창업과 일자리를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도 한때는 사실 주식시장이나 몇 군데에서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이게 전반적으로 번지질 않았냐 그러면 사기 사건들이 많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면은 내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갚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고용 창출할 때가 서비스업에 꼈거든요. 네. 제조업에다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한테 야 니네 울산에다가 1000만 대 더하게 공장 지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 서비스 산업에서 사실은 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윤중현 부총리가 있을 때부터 금융위원장 할 때부터 윤중현 금융위원장 했던 얘기예요. 그럼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때 좀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럼 그 얘기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현 야권, 당신 여권이죠. 계속 반대하는 게, 야, 이거 서비스 산업 잘못 풀어주면 또 뭐 모든지 다 민영화되는 거 아니냐. 다 항상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죠. 네. 대기업, 유통업체, 대기업들만 어떤 과실을 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물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청년 일자리요. 특히 청년과 어떤 노년 간의 세대 갈등까지 지금 나타나려고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글쎄 다른 부작용이 있더라도 청년 일자리의 창출에 절대 선을 위해서는 이런 법안들은 야권에도 좀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지 참 저도 그게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늘 이제 마침 이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공무원연금법 문제 이제 오늘 타결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연금법 문제는 어쨌든 뭐 거의 잘 됐든 못 됐든 여야간 합의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느닷없이 아침 신문을 보면 어제 이제 야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하고 이걸 이제 걸었습니다. 연계시키겠다. 연계시켰죠.
그다음에 이 문제는 54개 정도 남아있는 민생법안 지금 거의 뭐 1년, 2년 아마 스톱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네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처음에 우리가 국민연금과 이걸 연계시켰을 때도 의아했지 않습니까? 넘어서서 이제 국민연금은 뭐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걸려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을 또 볼모로 잡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뭐 이제 나온 얘기가 선진화법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인데 네. 이름이 선진화법인데 이게 지금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국민들이 정말 이거 열받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관계 있는 내용 이 법안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논리 다툼을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가지고 갖다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발목을 쥐고 있다는 얘기는 뭐 대통령 말씀대로 누구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닌데 정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요즘 뭐 혁신기구까지 띄우고 뭐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혁신은 딴 게 아니고 국민들 살게 편하게 해주는 게 혁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는 야당도 좀 각성해야 될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원소스 멀티유지 얘기하면서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는 바로 만화 아니냐라는 얘기했습니다. 어제 또 만화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허영만 화백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허영만 화백이 박근혜 대통령 캐리커처를 그려줬어요. 좀 닮은 것 같습니까? 근데 아마 저때 장면이 제가 기억하는데 본인은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 스스로는 닮았나요? 뭐 그랬었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는 뭐 그랬는데 하여간 주변에서는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 문제에서 허영만 화백이 정답을 얘기한 게 본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박수 치는 사람이 다 맞다면 맞는 거다. 공문에 응답을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허영만 화백과 대화하면서 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 아닌 술 얘기, 어떤 얘기였을까요? 들어보시죠. 네. 대학교 다닐 적에 이제 술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이제 거기 평가가 났냐면 이 논문을 보니까 이거를 쓴 사람은 대단한 술꾼이거나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모르니까는 충실하게 막 하나하나 다 지식을 얻어서 하려고 하니까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왜 또 그 생각이 나요? 네, 술을 거의 못 하시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전혀 못하는 걸로 알고 술에 대한 논문을 썼다니까 재밌네요. 아니, 근데 원소스 멀티유즈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만화가 이제 원소스, 원천이고, 여러 가지 유저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만화도 아니고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면, 영화 감독 10명한테 물었거든요. 당신의 크리에이티브의 원천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고전을 읽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만화도 그러니까 그 소설의 원천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인문학 체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이라는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화도 훌륭한 원천적인 소스이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좀 인문학에 대한 어떤 어릴 때부터 좀 훈련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본질적인 원천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캐리커처는 허영만 화백이 그렸고요. 김종필 전 총리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가 김형태 씨가 그렸다고 합니다. 네, 불꽃. 네, 바로 어제 출판 기념회가 있었죠.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얼마 전에 화보집을 출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만화가 나왔습니다. 정말 김종필 총리만큼 어떤 한국 현대사의 한 증인이 되는 그런 정치 역정을 산 분들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화를 보는 게 사극을 보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저건 좀 한번 사봐야겠다 싶은 게 저건 아마 아까 한정판 얘기를 하셨는데 저건 아마 소장 가치가 좀 있지 않겠나.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저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걸 갖고 있으면 뭐 소장 가치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김종필 총리의 어떤 정치 역사 인생 40년을 요거 얇은 만화책 한 권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만화책 10권, 20권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좀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만화책보다 좀 글로 된 좀 긴 정말 자세한 회고록 같은 거 하나 좀 출간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모 일간지에서 이제 그 회고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출판이 되면 그거는 뭐 소장할 만하지 않느냐 봅니다. 저는 김종필 전 총리의 그 일대기 한 페이지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로. 그럼요. 허업. 저분이 정리하시는 거죠. 예. 예. 허업이다. 허업이다. 네네. 모든 것은 허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야권 사자성어 열전. 김상곤 혁신호를 띄운 야권. 때 아닌 사자성어가 유행입니다. 야권의 사자성어 열전.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육참골단. 예, 원래 얘기를 했고요. 조국 서울대 교수가 했던 얘기였죠. 김상곤 혁신위원장, 우산지목, 조국 교수 2대 도강. 이번 기회에 사실 새로운 한자성어 좀 많이 알게 아니, 됐습니다. 근데 예. 사자성어 얘기하는데, 이제 저 세 번 얘기를 뭐 동의하고 안 동의하기보다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자성어를 딱 들으면 국민들이 압니다. 대도문문, 호연지기. 뭐 국민들이 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쉬운 사자성어를 쓰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데, 뭐 육참골단, 뭐 우산지목, 이대도강.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이걸 일일이 뭐 어떤 검색창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봐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예. 대중정치인이면 뜻을 좀 보여주시죠. 쉬운 한자를 쓰면 예. 좋겠는데 우산지목이 어제 이제 그 김상곤 교육감이 했는데 옛날에 뭐 제 나라에 무슨 산이 있었는데 나무가 울창했었는데 풀만 나면 양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민둥산이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야당이 민둥산이다 나무를 심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저것과 정치혁신이 딱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자성어도 대동문이 쉽지 않습니까? 쉬운데 좀 쉽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그거 있고. 하나씩 짚어보면 그렇죠. 김상곤 위원장이 얘기한 우선 우산 지목은 예. 예전에 산은 아름다웠다. 예, 그렇죠. 그러나 지금 민둥산이다. 그러니까 예전 산으로 돌리자. 옛날에는 뭐 김대중, 노무현, 네. 뭐 김건태 이제 김상훈 교육감 얘기하면 나무들이 나무들이 울창 많았다.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 당에 들어오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이 됐다는 얘기고 육참골단이 재밌는 대목인데 조국 교수가 먼저 했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했다는데 저것도 좀 아마추어인 게 내 패를 다 보여준 사자성어다. 살을 내주고 뼈를 끊겠다는 얘기인데 내 살은 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친노 몇몇 내주고 상대 진영은 싹쓸이 하겠다. 뼈를 끊는 거니까. 뭐 그렇게밖에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비노 진영에서는 당신들은 살 조금 내주고 우리는 다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이 이상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쇄신하고 뭐 혁신. 근데 육참골단 저 얘기를 하고 바로 9명의 주요 당직자들 사표를 다 수리했잖아요. 9명 당직자 사표 수리하는 것이 네. 본질은 아니고 내년 수리하고 이제 총선 새로운 때는 인선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무자들 9명 바꾼다 해가지고 뭐 이게 탕평과 쇄신을 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야권은 내년 그 4월 총선을 놓고 기싸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 뭐 바꾼다 안 바꾼다 이 문제는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 육참골단이라는 얘기는 친노에서 몇몇 내줄 테니까 당신들은 아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뭐 이런 경고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조국 교수랑 문재인 대표 했을 때 취지는 이런 거예요. 육참 우리 다 정리하고 골단 새누리당 꺾겠다 뭐 이런 의미를 하신 것 같아요. 말은. 네. 하지만 제가 비노지영의 핵심 의원이라면 새누리당 싸우기 전에 당내 분란부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친노로 몇 명, 특히 이제 뭐 친노 중진들 중에서 어차피 다음 총선쯤은 은퇴하셔야 될 분 몇 분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내주고 골단 비노 다 받겠다는 거죠. 그죠? 내가 살 주고 상대방은 뼈 받으면 누가 이득이에요? 내가 이득이잖아요. 살만 주고 상대방 뼈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호남 물갈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메시지를 들릴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얘기를 했던 조국 교수가 사선의원 중진 몇 프로, 뭐 호남 몇 프로, 전부 다 기득권 이렇게 제거하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트위터에 얘기하면서 유착군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노 진영,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문 대표는 안 의원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상한 대화법이 이루어지는데 조국 교수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저런 어려운 한자성어도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저렇게 어려운 말씀하실 필요 없이 좀 창조 경제에 맞는 한자를 만드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바람이 불어서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해풍, 소탕, 뭐 이렇게 표현하면 나름대로의 의미도 되고 좋은데 그 정도 생각을 못 하실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김상곤 위원장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이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강력하게 혁신을 좀 이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보다는 네. 혁신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혁신안이 이제 공천개혁을 의미한다면 사실은 바둑용어로 하면 이미 기보에 나와 있는 수들입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을 벤치마킹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표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 게 한 게 자기가 유리한 지역, 새누리당은 영남 지역에
지난번 17대, 18대 그 공천에서 재미를 본 게 다선 중진 의원들을 날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선전하는 이 구도인데 그걸 아마 육창골단이나 김상곤 그 위원장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박근혜라는 강력한 당내 권력의 어떤 그 엄호 사격하에 그것이 정광석화처럼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은 그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선거가 너무 멀리 남아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개파의 수장이지 야당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리더십은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본다면 새누리당이 17, 18대 했던 두 번의 선거에서 잘 써먹었던 그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 이 시점에 적절한가? 저로서는 좀 부정적인데 어찌됐든 김상곤 위원장은 지금 이제 개파 수장들과의 연쇄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일단 개파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인데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만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 지목, 사약 앞에 둔 상소문, 뭐 말은 많은데 네.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뭐 주승용 최고위원도 만나고 싶어했고 또 비노계의 수장인 박지원 의원도 만나고 싶어했지만 또 부정적이고 또 잘 되지 않았고 힘들어 보여요. 아니 뭐 만나겠죠. 박지원 예. 의원 만날 것 같고 뭐 만났는데 지금 문제는 최고위원회가 전당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무력화돼 있습니다. 그 예. 정청래 뭐 최고 네. 정지돼 있죠. 주승용 안 나와 있죠. 그런 상태에서 혁신안 자체는 최근 8년 동안 8번째 혁신이 아닙니까? 좋은 얘기들은 아마 그 진짜 서구에 보면 보고서들이 잔뜩 있을 겁니다. 결국 공천 문제인데 정치 경력이 일천한 김상곤 위원장의 리더십,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문제 결국 이게 제로섬일 수밖에 없는데 제로섬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느냐는 진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순항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요. 혁신위원장, 지금 야당의 혁신위원장에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정치력이 검증된 사람인데 정치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 이런 네.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내가 정치 욕심 아무도 없고 하지만 내 정치력이 있어서 혁신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김상곤 교수는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정치력이 검증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의도 정치계는 전혀 없고 교육감 한 번 하신 건데 정치력이 검증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본인의 정치적 야심은 대단하거든요. 그건 이미 작년에 경기도지사 출마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력이 지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개파를 누르면서 갈 수 있을까 하나. 그 다음에 정치적 본인이 야심이 있는데 야심이 있는 사람이 혁신한다고 해서 칼을 들었을 때 그 칼을 만든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 뭐야. 당신 자기 뿌리 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반발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저 김상곤의 혁신안이 순항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야권은 지금 고질적인 개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혁신하겠다 얘기합니다. 그저께가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뭘 보고 있냐면 오픈 프라이머리 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네. 추인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이미 제의하고 있습니다. 개파 문제를 한 번 해결하는 방법은 오픈 프라이머리 아닙니까? 그걸 수용하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 박지원 개파다, 손학규 개파다, 문재인 개파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뽑는다면 개파 문제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가장 어드밴스된 혁신안을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애서 외면하면서 뭐 혁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개파 문제 해결하겠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이 문제가 뭔가 본질적인 문제는 서로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에서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밀려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진화된 혁신안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대표임을 불구하고 공천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안에 대해서 수용하면 그만인데 이 문제 내서 논의해서 제외시키고 뭐 육참골단이다 뭐 우산지목이다 이런 어려운 한자성을 썼는데 본질에 대해서 좀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예, 심판대 위에 선 남녀. 병역 기피 논란 이후 13년 만에 사죄했던 유승준 씨가 예. 일주일여 만에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 인터넷 방송을 통해 2차 심경 고백을 한 것인데요. 방송이 끝난 후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예. 굉장히 뭐 사고도 있었던 것 같고 예.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네, 근데 직접 한번 먼저 저희가 네. 들려드리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자꾸 이제 미디어 상이나 이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제가 자꾸 거짓말쟁이로 표현된다는 게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됐어?
지금 기사 계속 올라가. 왜냐면 애들이 이거 쓰면 애드립을 하니까. 이거 안 떠졌잖아. 마이크 안 떠졌잖아요. 야,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저렇게 할 정도면 정말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어제 난리가 났었죠, 한번. 네. XX가 욕 아닙니까? 뭐 대충 어떤 용어인지 제가 짐작은 가는데 저걸 처음에 야, 이거 뭐야? 유승준이 그렇게 울면서 막 그러더니 끝나니까 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네티즌들이 막 비난이 있었죠? 그런데 네. 이제 저 소속사랑 저 영상을 촬영했던 사람들 얘기는 그 XX 욕한 게 유승준 씨가 아니라 저 스텝이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유승준 욕이 한 게 아니라 스텝이 이제 욕을 한 걸로 나타나서 조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유승준 씨의 저런 해명들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시선은 곱진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제 유승준 씨가 이제 자기가 뭐 그 병역 입대하는 그 문제 가지고 네티즌들이 야 어차피 그 나이 안 돼서 못 오는 거 알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유승준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어떤 육군 투스타 소장이랑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뭐 알아봐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방부 얘기는 그렇죠. 육군 소장이 개인적으로 전화한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네네. 그 소장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뭐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더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미난 게 이게 정말 돌아오고 싶으면 그냥 귀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인을 귀화를 해서 그냥 귀화 그러면- 심사를 받고 뭐 귀화에 대한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는 건데 네. 그건 뭐 거의 마지막 카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까지의 쟁점은 과연 병무청하고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나라고 했는데 실은 공문이 아니었던 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통한 투스타를 통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언급 문의를 개인적인 문의를 한 거 가지고 첫 번째 해명에서는 이제 병무청에 공식 항의를 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게 네. 또 오해였었고요. 세금 문제 부분에서도 그게 아니라고만 말하고 그냥 또 끝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는 방송 사고까지 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나온 것들이 아예 그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번 그 전에 이제 귀화를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간다 이런 문제인데 근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귀화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적법상 병역 전탈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적 없앤 사람 있잖아요. 외국 네. 넘어간 사람은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아, 안 그렇습니까? 되고 네. 특히 귀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귀화하는 경우 심사예요. 일반 귀화든 특별 귀화든 우리나라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고 네네. 결국 법무장관 심사인데 일반 기본적으로 거주 요건 안 되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거주 요건을 채운다고 설사 와가지고 5년 동안 막 해가지고 채운다 하더라도 이게 심사 통과할 수가 없죠. 윤수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귀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현행 국적법 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마 네. 그걸 유승지가 알 텐데 이제 해달라라는 건 무슨 의도일까요? 네네. 네, 병무청과 유승준 씨 과연 정말 군대 갈 거라고 타진을 했는가 안 했는가? 유승준 씨가 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죠.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군 육군 소장 투스타라 그러죠. 그 분과 제가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입대를 하고 싶다고. 육군 소장은 병무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요와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병역법상 외국인은 군 입대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유승준 씨 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병무청에서는 투스타, 육군 소장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병무청장을 직접 찾아오지 그랬느냐, 뭐 연락을 해보지 그랬느냐,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상담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네. 상담을 받은 게 이때까지는 마치 공문을 보내는 공식 접촉인 것처럼 밝혔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저게 이제 관리가 분명히 이 유승준 씨에도 어떤 뭐 매니지먼트사가 있을 텐데 저런 코멘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공문 발송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문 발송이 없었다고 하니까 마치 또 저런 투스타를 끌어들여서 개인적인 상담을 통한 또 문제 제기 확대 아니었냐, 또 말 바꾸기 아니었냐 그런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어제 심판대에 오른 주인공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클라라인데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재판이 서로 그렇죠. 공방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클라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 계속 했습니다. 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왜 해지를 내가 이렇게 하냐. 저쪽에서 나한테, 그러니까 일광 폴라리스 측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처음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일광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이 어떤 이제 여자로서 자기를 대했다. 이런 대화들을 했다. 이랬기 때문에 이게 신뢰관계가 깨져서 나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저기 나오고 있죠. 신뢰관계 파괴될 계약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폴라리스 측 얘기는
야 이거 일방적으로 클라라 계약을 깨고 나온 건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네네. 근데 네가 위약금 안 주려고 네가 일방적으로 깨거나 위약금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냐. 이게 이제 폴라리스 주장이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원인이 틀리다. 예. 클라라 결국 이제 측은 이규태 일본 그렇죠. 폴라리스 회장이 잘못한 계속 거다.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예. 뭐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그걸 무기 그 뭐 로비를 시도해라. 리스트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는 하고. 뭐 여자친구가 있다. 뭐 너는 뭐 특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다는 뭐 카톡 메시지도 있고 뭐 처음에 이 사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쟁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가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 깨져서 클라라가 못하게 된 건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리고 계약서에도 그게 해지 사유가 아닌데 클라라가 일방적으로 깨고 나간 건지 그게 쟁점인데 재밌는 거는 클라라 씨 측에서 본인의 어떤 로드 매니저라고 하죠. 그 매니저를 증인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매니저가 사실은 클라라와의 어떤 행동들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증인이 무슨 얘기를 할지 그게 또 이제 우리 언론의 관심. 알겠습니다. 네. 네, 메르스 관련해서 지금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죠. 내국인 메르스 의심 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했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 의심 환자는 지금까지는 2명이 추가 발생해서 총 7명으로 늘었지만 어제까지는 5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환자와 같이 병실에 쓰던 세 번째 환자의 딸인 네 번째 환자였는데 지금 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의심자는 이 네 번째 환자의 남동생이라고 합니다. 네. 즉 세 번째 환자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환자로부터 계속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염자가 굉장히 빠르게 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진 7명까지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당초에는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력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9시 반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와 김태현 변호사, 곽수정 박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인터넷에 있는 미국 SLBM 발사 동영상을 짜집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효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영상 말미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미사일은 거대한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북한은 SLBM으로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며 위협 강도를 높였습니다. 괴뢰들이 제 하레비처럼 믿던 미국의 해구산과 그 무슨 혈맹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다 깨진 쪽박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짜깁기한 것. 미국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트라이던트 발사 영상을 자신들이 발사한 SLBM 영상인 것처럼 조작한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잠수함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수중 발사 장면과 탄도탄이 수면으로 나온 후의 장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SLBM 발사 영상이 짜깁기로 드러나면서 북한이 선전전에 몰두한 나머지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자충수를 두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유주입니다. SLBM 영상은 짜집기. 이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국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짜 진위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예. 저걸 지금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북한이? 네, 일단은 이 매체 특성을 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민족끼리라는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신력 있는 매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이다. 이거는 군사 기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줄 때는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자료라고 한다면은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이런 매체가 아니라 북한의 공식적인 매체 거기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족끼리가 이런 것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 민족끼리의 성격이 뭐냐면 여기는 대남 선동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뭔가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부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얘들이 한 거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설프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통하지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이 미국이 SLBM 발사 장면을 올렸는데 유튜브에 그걸 편집한 장면과 똑같다. 지금 영상 보시면 왼쪽에 북한에서 공개한 영상, 그리고 미국이 올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수중에서 발사되는 장면은 사실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저 잠수함을 봐도요, 잠수함의 형상이 북한이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심포국과는 전혀 틀립니다. 왜냐면 잠수함들이 각각 특성이 있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잠수함의 자망탑, 튀어나온 이 부분 자체가 이 원래 북한 것은 되게 굉장히 좀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상 속에서 보고 있으면 여기 좀 예.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나와 있는 잠수함이 북한이 그 훈련에 사용한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심포급이 아니라 아마도 러시아제 타이푼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커다란 잠수함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좀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결국 저런 것들이 영상들이 결국 유튜브에 가면 전부 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냥 잘라서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놀라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SLBM이 가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정하는 건 좀 이르죠.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예, 예. 이게 과연 지금 성공 단계까지 갔는지 맞습니다. 자체가 불투명한 거다. 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이 있다면 미국의 영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북한이 만약에 이 부분에 자신이 있고 공개할 준비가 돼 있으면은 아마 공식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보통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원래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달 아니면 매달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해서 김정은이 어느 군부대를 시찰했다. 이런 것들이 기록 영상이 나옵니다. 1시간짜리 영상이 나오는데 만약에 북한이 공개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5월 달에 김정은 활동, 그래서 저 발사하는 장면에 있는 동영상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공개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좀 다른 속셈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영상 공개에 이어서 북한이 우리 함정이 따라잡지 못하는 신형 고속 함정, 네. 바로 연평도 바로 네. 코앞에 배치를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영해를 계속 드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지금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이 스텔스급 이 함정이 뭔지는 우리 양호 의원님 설명하시면 되는 것 같고 결국 지금 문제는 두 가지라고 보는 게 하나는 이제 의사조치 해제를 원하는 정치적 압박용일 가능성이 네. 좀 있죠. 왜냐하면 북한 사정이 워낙 안 좋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이사 경제 제재 조치 해제를 그렇죠. 좀 은근하게 압박하는 압박하는 겁니다.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영철 처형에서 드러났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뭐 무기 지원을 요청하러 갔는데 아니 당신들 보니까 뭐 신무기도 실험하는데 좋은데 무슨 지원을 하느냐 뭐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고 북한 군부 내에서도 이렇다 군사 기밀이 남아나지 않겠다라는 얘기 불만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김정은의 조급한 인민들 속에서 어떤 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들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네. 그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네. 네, 그러면서 박근혜 예. 대통령에 대한 또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미친 할미의 잠꼬대 마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 밖에도 뭐 희세의 식민지의 악녀, 충견. 그렇죠. 식민지의 충견, 희세의 악녀, 네, 뭐 이런 굉장히, 굉장히 참 입에 예, 담기도 힘든 말을 험악한 쏟아내고 있는데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실명 비난. 이것 또한 우리 측에서 보면 모독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독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보는 어떤 이런 그 발언 하나하나가 너무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될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북 회담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네. 우리에게 뭐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표출하는 거지만 마치 뭔가 욕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북한이 노리는 협상 전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중국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중국이 이제 또 70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거 네. 한 것이.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국제 무대 다시 데뷔할 기회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쇼오프를 통해서 좀 찾으려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네.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